그럼 21세기 지금 헝가리는 어떠냐? 대한민국이 보통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다. 그렇죠. 예, 그 세계 뭐 제조업 국가 그럼 어디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4대 이제 제조업 국가라고 그러죠. 네. 그 티어 다음 티어 정도의 이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 수준 그래요? 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아직 그렇게 고도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헝가리는 이제 농사짓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전통적인 이제 농업국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획 경제를 통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면서 네. 산업국가로 바뀌었는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제 2차 산업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서 원자재들이 와서 가공해서 주변 국가에 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러한 전략을 채택을 했던 거고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아주 흥미로운 나라로 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헝가리, 배고픈 나라 아니죠? 제가 오해하고 있어도 훈족의 그것도 아닌 아닙니다. 네, 헝가리, 고추의 나라죠. 고추의 나라. 아주 우리랑 똑같은 매운 고추 먹는 그 헝가리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소개를 좀 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헝가리 돈 얘기해 주신다고. 헝가리 경제? 헝가리 경제는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아주 비슷하고지만 좀 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 시간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요, 뭐가 안 좋아요 이야기 하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경제가 정말 잘 나가요. 헝가리가? 네, 그런 그래요?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보통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헝가리는 특별히 경제 이야기를 좀 한번 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헝가리가 헝가리가 뭐 커봐야 얼마나 헝가리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시면 괜찮은 나라네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돈은 뭐 그렇게 많이 버는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GDP로 보면은 전체 국내 총생산을 보면 한 1,7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 한 54위 수준인데 이러면 잘 감이 안 오시고. 그럼 1인당 GDP는 얼마냐라고 그러면 한 13,000달러 정도 돼요. 뭐 그래 $10,000는 넘으니까 뭐 그래도 먹고는 사는 나라네 정도 느낌일 텐데, PPP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보면 한 34,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싸다는 의미죠. 그렇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거니까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물가가 저렴한. 좋네. 좋다.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더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연간 성장률이 한 10년 이상 계속 지금 한 4에서 5%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니까 쉽지 않은 거죠. 드문 나라 같은데.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그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런 거 있으면서 그때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이 한 11%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몇 프로냐? 3.4%예요. 실업률이. 거의 뭐 일하고 싶은 사람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업률 3.4%면 완전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쉬거나 뭐 마찰적으로 이제 있는 경우 빼고 나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잘 나가고 있는 나라다. 고추로 농사로 이렇게 안 될 거고. 그렇죠. 뭘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제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나라는 유로 쓰느냐? 유로를 쓸 것 같은데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비세그라드 나라 중에서는 쓰는 나라도 있고 안 쓰는 나라도 있는데. 여기는 자국 통화 써요? 자국 통화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폴란드도 자국 통화 아직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긴 포린트라고 그래서. 포린트? HUF라고 되는데 포린트. 이거를 이제 유럽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뭐냐면 옛날 피렌체 이제 중세 피렌체 그 이탈리아 말을 피렌체? 거기 이제 그 말을 플로리라고 불렀어요. 플로린. 그거를 이제 헝가리식으로 이제 발음하면 포린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포린트라고 부르는데 1포린트는 이제 우리 돈 한 3.8원쯤 됩니다. 그럼 저 돈 가치가 대체로 좀 낮은 편이네요. 낮은 우리나라도 편이죠.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일부러 낮게 관리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달러당 우리가 1,200원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달러당 한 300포린트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포린트라는 단위는 옛날부터 쓰던 게 아니고 이제 한 20세기 중반 정도부터 사용을 했던 단위고요. 그 전에는 이제 펭귄 아니고 펭괴라는 그 단위를 썼어요. 펭괴.
팽괴? 예, 팽괴. 팽괴? 좀 희한하죠? 뭐 그 나라 뭐 말이겠죠, 뭐. 예. 근데 이제 팽괴는 이제 그 경제 역사, 이제 화폐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거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법한 그런 통화 단위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주인공이었어요, 팽괴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1조 배 정도 1조라고 그 가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조분의 1 정도로.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이거를 능가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 3번 더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네. 이제 짐바브웨. 그건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그랬었어요? 예. 근데 1946년에 헝가리도 유명했습니다. 이 3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독일을 능가하는. 그래요? 예, 찐 대장 이제 3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2차 대전 끝나고 올 텐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1946년 7월 1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네? 당시 발행한 화폐의 액면가가 얼마였냐면은 1해 팽괴였어요. 해 기억하십니까? 해 어릴 때. 조, 경. 그다음이 해예요. 10에 20승. 기억하시기 좋게. 그거를 발행을 했다고요? 그 돈을? 예. 발행을 했었어요. 그럼 아니 그 공이 20개 달린 지폐가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게 달했던 이제 시점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7월 1일 날 발행이 됐는데 7월 31일 날 이제 화폐 개혁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서부터 너무 이제 쭉 팽괴라는 지폐가 쭉 유통이 됐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새로 지폐를 찍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포린트가 1946년 7월 31일 날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팽괴하고 포린트하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몇 대 몇이었냐? 40양입니다. 40양. 양? 양 아세요? 양? 양은 또 뭐예요? 해 다음에 양이에요. 야, 그럼 공이 5개가 더 추가해야 되나요? 뭐 엄청나게 많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포린트가 40양이에요. 그러니까 조, 해, 양, 경, 해, 양이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20몇 개가 사라졌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팽괴라는 이제 이 그 화폐 단위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1차 그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무너졌죠. 이제 무너지면서 유럽의 제국이 다 붕괴를 했는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헝가리라는 나라가 되게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헝가리로 딱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이 주변 국가들 뭐 루마니아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또 떨어져 나가면서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일단 중앙은행이 돈을 이제 찍어서 필요한데 뿌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많았던 이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제 그 크로넨이라는 단위를 썼었습니다. 크로넨. 그래서 1달러당 한 5크로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24년쯤 되니까 이제 7만 크로넨으로 이제 대폭적으로 평가절하가 됐고 26년에는 12,500크로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복잡한 이제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1926년에 이제 크로넨을 이제 1팽괴로 이제 대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또 이 헝가리가 소련, 독일 양쪽에 이제 전쟁터가 됐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전쟁 그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헝가리는 또 이 독일에 또 줄을 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군한테 아주 이제 쥐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에 있던 철도를 비롯한 모든 산업 기반의 90% 이상이 이 당시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자국의 어떤 경제 복구를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기관차, 철로 이런 것까지 다 뜯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헝가리 정부는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럼 일단 돈을 찍자. 아주 가뿐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5년 7월 달에 250억 팽괴를 찍어냈는데 46년 1월 되니까 1조 6천억 정도 찍어내고요. 46년 5월쯤 되니까 65조 팽괴쯤 찍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가속도가 붙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전기만 열심히 일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루 인플레이션이 이제 15만 %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15만 %. 15만 %요? 예, 그러니까 15만 팽개가 다음 날 되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예,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당시 헝가리 정부는 세금 징수를 포기합니다. 왜냐면 어제 기껏 걷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약간 좀 일부러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전쟁 와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금부치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너 빚 갚어.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돌아야 이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뭔가를 이제 과도하게 집어넣어서 일단 뭔가 돌아가는 느낌, 일단 돌아가고 나면 그래도 뭔가 그 결과물이 남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였던 철도라는 것이 다시 운영이 되는 정도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채권자도 없어졌어요. 채권자들은 진짜 뭐 다 파산이겠네. 다 파산이죠. 돈 빌려줬는데 다 갚겠지 당연히. 갚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한순간에 평평해진 거죠. 부자와 빈자가 별로 없는. 인플레이션에 긍정적 효과가 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100% 의도했다라고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팽괴라는 단위를 거쳐서 포린트로 왔던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럼 21세기 지금 헝가리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대한민국이 보통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다. 그렇죠. 예, 그 세계 뭐 제조업 국가 그럼 어디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4대 이제 제조업 국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 티어 정도의 이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 수준 그래요? 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아직 그렇게 고도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헝가리는 이제 농사짓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전통적인 이제 농업국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획 경제를 통해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하면서 산업 국가로 바뀌었는데 광업과 공업을 이제 합한 이제 제조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제 2차 산업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서 원자재들이 와서 가공해서 주변 국가에 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러한 전략을 채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989년에 이제 그 유럽이 이제 동유럽 이 냉전 장벽이 무너지면서 제일 발빠르게 이제 체제 전환을 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는 오스트리아랑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동유럽, 그러니까 동구권하고 서구권하고 만나는 창구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동독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독은 서독하고 딱 대립 구조였기 때문에 뭘 공식적으로 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데 비해서 헝가리는 약간 연문 같은 역할로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교류가 좀 허용이 됐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뛰어나가서 외국인 자본 유치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럽의 그 투자, 외국인 투자에 의존해서 제조업 생산 기반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국가죠. 유럽의 공장 중에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서유럽 국가들, 뭐 독일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헝가리와 폴란드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헝가리의 그럼 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 제약, 의료기술, ICT, 식품산업 이렇게 5개를 이제 꼽아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 나라 브랜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없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독 3사라고 하는 독일 3사 공장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예, 아우디, 뭐 벤츠, BMW, 예, 다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제조업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만 5천 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 전체 GDP 한 4% 정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 독일 회사들 대부분 다 여기 공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아우디, 다임러,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는 올해 공장을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좀 늦어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올해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 가동 하고 있을 거고요. 오펠,
오펠. 네, 오펠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스즈키도 여기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자동차 주력 자동차 회사들이 다 공장이 이렇게 있는 나라는 네. 이제 중국에 이어서 헝가리가 이제 유의한 나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고 네. 이제 부품 업체로 세계 탑 티어인 이제 보쉬 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이제 연구 트랙이 여기 있고요. 예, 중국 전기차로 유명한 바이두, 예, BYD라고 쓰는. 아, BYD. 예, 네네네. BYD도 여기 이제 네네네. 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공장이 지금 있는 이제 이런 상태죠.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인프라도 잘 돼 있는 데다가 인건비가 좀 싸고. 인건비도 싸고 그다음에 유럽 EU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이엔드급 네. 차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좀 중저가의 엔트리급 차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 규모로는 생각보다 좀 작아요. 아직까지는 연간 네. 한 50만 대 규모 정도인데. 50만 대. 예. 그러니까 이제 옆 나라인 슬로바키아가 한 90만 대, 체코가 슬로바키아도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슬로바키아가 한 120만 대. 그러니까 이 비세그라드 나라들이 다 자동차 산업의 거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겠네요. 예,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부품으로 따져 보면은 더 커요. 엔진 생산으로 보면 한 자동차용 엔진 생산으로 보면 한 200만 대 이상.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통해서 주변 국가로 또 보내는 네, 어떠한 네, 네. 이런 밸류 체인의 이제 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 되게 목을 메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전기 전자 산업도 이 나라들 주력 산업이에요. 전기전자. 예, 그래서 유럽에 수출하는 이제 전자 제품 수출하는 나라들은 이 나라에 많은 이제 공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은. 헝가리에. 예, 가전 수출을 위해서. 네. 그래서 한 11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15만 명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네. 거의 상당히 큰 규모죠, 보면은. 그래서 특히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92%를 이제 수출을 합니다. 네. 당연히 유럽, 네, EU에다 네, 수출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GE, 뭐 IBM, 뭐 플렉스트로닉스, 뭐 벅스콘, 아, 폭스콘도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야기죠. 하긴 또 유럽의 높은 그 수출 장벽 같은 것도 EU 국가니까 EU 헝가리 들어가면 또 바로 예, 해결되니까. 예. 그러니까 EU 안에 들어가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렇겠죠. 라고 해보면 그 중에서 눈이 가는 나라가 이제 이 나라인 거죠. 거다가 독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 동안에 밸류 체인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신뢰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거고. 헝가리 괜찮네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스스로 가장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 의료 산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전통이 있잖아요. 비타민 C 발견을 통해서 노벨상도 받은 네. 이걸 잘 활용을 하고 뭐 온천을 통한 의료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 그 친구들도 여기 그 헝가리 의대 많이 가요. 헝가리 의대를 가요? 네, 헝가리 의대.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네. 헝가리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친구들이 가서 네. 여기서 이제 의사 자격증 따서 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걸 네. 잘 돌파하면 가능도 합니다. 보면 근데 쉽지는 않죠. 헝가리에서 의대 다녀갖고.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긴 하는데. 예. 그래서 들어가긴 좀 더 쉽겠죠. 예,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보다. 쉬운데 뭐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 와서 편안하게 의사생활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해 보면 될 만한 이제 루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가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뭐 생명과학 클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의약품 생산하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제 공단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 5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예.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보면 다 비싸잖아요. 네네네. 다 비싼데 이게 헝가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싼 거예요. 품질도 신뢰할 만해요. 브랜드도 다 자기가 아는 브랜드야. 그러니까 좋은 거죠 보면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CT 산업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 다 네. 이제 균형 잡혀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국가적으로 국가 R&D 한 25% 정도를 이 ICT 분야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 ICT 스타트업의 이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스톡홀름이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내에서는 이제 베를린이 많이 꼽히는데 네. 다 비싸잖아요. 스톡홀름도. 네. 근데 부다페스트는 싸거든요 아직까지. 아, 인건비도 싸고 집값도 싸고. 여기에 스타트업들이 몰려요. 그렇습니다. 동유럽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제 네. 베를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성공을 하면 이제 런던. 약간 마이너리그 같은. 마이너리그죠. 마이너리그인데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헝가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네. 정답은 이제 외국인 투자예요.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들고 가요? 매년 한 700억 유로? 700억 유로. 예. 한 80조 원? 한 90조 원? 네네. 정도 되는 돈이 이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단순 인건비 따먹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 산업, 의학 산업 뭐 이런 것처럼 전후방 파급 효과가 높은. 네.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공장 하나 있으면 주변에 부품 공장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알짜 산업들을 잘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이제 뭐 서비스업, 이제 AS 같은 거를 이제 여러 업체 거를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이 유럽 국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실제로 EU 차원에서도 이제 뭐 매년 한 30억 유로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해줘요. 여러 가지 길도 닦아라, 뭐 학교도 지어라.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기 좋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해피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해피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행복한 고민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016년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성장했을 때 원동력이 싸고 저렴하지만 능력 있는 인건 노동력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고갈되고 있는 거죠. 다 여기저기 또 나가기도 하고 자국 내에서 이미 산업이 있으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외국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하고 네. 이 와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부패,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정실이라고 그러죠. 내 아는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좀 끈끈한 이제 이런 것들이 서유럽 국가 눈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그 경제적인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총리다. 총리.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로만 보면 별로 걱정할 거 없는. 그리고 점차 이제 고도화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가 좀 아직 조금 네, 부족하군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고민이 우리가 너무 EU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 끌려다니는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의 75%, 수출의 80%가 다 EU로 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한번 위기를 맞았어요. 네. 그때 왜냐면은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싹 대출을 이제 회수를 하면서 IMF 한번 갔었거든요. 네. 헝가리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안 되겠어. 우리 서쪽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그래서 동쪽으로 가자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 우리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로부터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헝가리 외국인 투자 1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 시기에 그 우리나라가? 예,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 배터리 공장들이 이제 이쪽으로 한순간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몰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최대 이제 투자국으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1대1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헝가리를 되게 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제 부다페스트랑 그 세르비아 이제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이제 철도망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걸릴 거를 4시간으로 줄이는 이런 사업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있죠. 직항이 부다페스트까지는 예 관광 때문에 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이니까 한 7, 8시간이 또 가겠네요. 보통은 보면은 이제 비인을 거쳐서 비인에서 이제 이쪽으로 육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딱 국경 벗어나면은 갑자기 저렴한 아울렛도 많고, 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하지만 헝가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동쪽에서의 대규모 투자는 좀 이제 미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한 100개 이상의 업체들이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율도 낮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인센티브도 많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서유럽,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쪽 가운데에 있으니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급속한 성장 와중에 이제 몇 차례 이제 고생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법을 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경제가 막 성장을 이제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요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70% 이상은 당연히 다 은행 대출. 모기지를 받아야 되죠. 모기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지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 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은행들이 이제 헝가리 은행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서로 돈 빌려준다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을 전후해서 엔화 대출이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엔화 대출. 아, 그랬나요?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 그 보통 일반 대출이 한 4% 정도 수준이었는데 엔화 대출 받으면 1.2%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한 건 뭐 대출 주선해주면 수수료만 해도 꽤 짭짤했던 이제 그래서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좀 계셨었는데 워낙 엔이 많이 저렴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가리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게 주택 부문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서 5년 사이부터 이 대규모 이제 외화 차입이 발생하는데 이게 공장 짓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 사느라고. 그래가지고 요 때가 또 EU에 가입을 했었어요. 헝가리가.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도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가계 요 2004년만 해도 가계 부채 비중이 한 20% GDP 수준에. GDP의 20%면 굉장히 건전한 거 아니에요? 건전했죠. 그러다 2008년 한 4년 만에 40% 수준으로 더블로 이제 뜁니다. 보면은. 속도가 좀 너무 빠르네. 예. 근데 이제 외화 대출 이게 뭐가 문제냐? 표시를 외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달러 엔화로 대출을 받을 때 원화로 전환 환전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엔화로 받는 게 더 저렴한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헝가리 포린트로 받는 거랑 이제 외화 대표적인 게 스위스 프랑이었어요. 스위스 프랑으로 놓고 이렇게 보니까 스위스 프랑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은 스위스 프랑으로 대출 받을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스위스 프랑으로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평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빵 닥칩니다. 막 회수하는구나.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2008년 금융위기니까 이 포린트 같은 신흥국 통화는 바닥으로 꼬꾸라지죠. 그러면은 가만히 스위스 프랑이 가만히 있어도 이 어떻게 보면 등골이 휠 상황인데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꼽히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로켓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대출금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옛날에는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되는데 갑자기 200, 300 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포린트화가 한 4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금융위기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났는데 스위스 프랑은 또 이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더 괴로운 거죠,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그 신문을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2007년에 이제 740만 포린트를 이제 대출을 이제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 이제 스위스 프랑을 이제 그냥 포린트 환산해서 이제 나온 기사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이상을 갚았어요. 3분의 2 정도를 450만 포린트를 좀 갚았는데 은행에 갔더니 190만 남은 게 이제 190만 정도 남았는데 290만인가요? 그렇죠. 290만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아니고 1,100만 포린트를 갚아라. 몇 배를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스위스 프랑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금을 이미 상당 부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게 이제 이만큼 커진 거죠. 이제 보면은. 이때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나서 그 당시 이제 헝가리 정부가 긴급 명령 같은 거를 발동을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외화 대출을 다 포린트 대출을 바꿔라. 그러면 그 손실은 은행이 떠안아라. 니들이 이제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 이 모양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뭐 공적 자금 투입하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헝가리를 소개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옛날 기록을 좀 찾아봤었고, 그럼 요즘은 어떠냐라고 보니까 2010년 이후에 다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가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로 2배 정도. 국가 전체 2배니까 뭐 부다페스트나 이런 지역은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 전체에서는 그래도 아직 가장 저렴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비세그라드 나라 중에서도 이제 프라하라든지 바르샤바와 비교해 보면 한 절반 가격 정도 수준이에요. 한 채 얼마씩이나 하려나? 이 연면적 3층짜리 3층인데 한 우리로 따지면 한 100평 좀 안 되는 한 90평 좀 넘는. 그럼 대충 한 층당 한 30평 정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한 90만 달러 정도로. 90만 달러? 1억? 90만 달러면은 10억 10억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10억 정도 됩니다. 부다페스트에 이제 부다페스트에 경치 괜찮은 곳에 있는. 그래서 1층은 아마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건평이 2, 3층은 좀 작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약간 테라스 형태로 제가 봤던 매물이 이제 그런 매물이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상당히 좋죠. 10억이면 괜찮죠? 네, 그러면 귀가 솔깃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세금도 좋아요. 이 양도소득세가 15%인데 양도소득세 이익에 대해서 15%. 예. 5년을 보유하면 0%예요. 아 그래요? 예. 취등록세가 혹시 세나?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거래 전체 내가.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이를테면 10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니까. 괜찮은데? 괜찮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변호사 끼고 이제 매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이제 되는 건데. 네네네.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 뭐 이 미국,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외국인들 주택 그 구매를 전담해주는 이러한 이제 로펌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저렴하고 뭐 부다페스트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헝가리 경제도 이제 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고 하나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2018년, 19년까지는 에어비앤비 용도로 해가지고 주택을 되게 많이들 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가격이 좀 이제 내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월세도 렌트도 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년쯤 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대출은 잘 나오겠죠? 잘 나와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외국인들한테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잘 나와요. 그런 건 대출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땡기네. 그래서 이 헝가리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EU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폴란드도 그렇지만 헝가리 같은 나라는 되게 이렇게 기특한. 그래 우리가 EU로 받아주고 우리가 투자해주니까 저렇게 잘 나가고 있어.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 좋은 나라야. 라고 볼 만큼 산업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제 한참 이제 밑에 있죠.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1990년대 이제 체제 전환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를 이제 그 몰두를 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거는 이제 대단한 거죠. 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도 되게 탄탄한. 그러네요. 예. 하지만 이제 리스크는 이제 총리. 총리가 무슨 리스크인지 한번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알려주시면. 그러시죠. 그래서 헝가리의 투자 한번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통화라는 게 신흥국 통화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탄불의 주택 구매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터키 이스탄불. 정말 좋잖아요. 리라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유로나 이제 이런 베이스로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종종 해보곤 합니다. 네. 꿈 같은 얘기네요. 갑자기. 부다페스트의 내 집이라니. 자, 하여튼 도대체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 아름다운 나라에 총리는 왜 리스크가 되고 있는지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